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은 관피아를 막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 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유직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빠져있던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법조계나 국세청 등의 퇴직 공직자들도 취업 심사 대상에 넣어서 법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안팎으로부터 진일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대표적 개혁 법안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특정 기업을 봐주고 퇴직 후에는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전관 예우와 낙하산 인사 관행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뭉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관피아를 척결해도 부족할 판에 관피아의 직접적 규제 대상인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이 법의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개혁에 제동을 거는 세력은 누가 됐든 국민의 적이라 안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이만저만 매운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한 대여섯 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3박 4일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유가족, 거기 지금 두 학생의 아버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그 칼바람 부는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 이런 젊은이들도 아직 있구나 싶었고 그랬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뉴스브리핑 시작하죠. 검찰 요즘 바쁜데 세계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할 거라고요? 검찰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아니, 진짜 아주 상식을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이건 정말 언론사 사옥 압수수색은 예전에 SBS에 무슨 입수함 간 적은 있는데 예. 그때도 노조의 극력 반발로 이루어지진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세계일보 기자들이 속속 세계일보 사옥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그 긴급 총회를 열어서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편집국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침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경찰팀 기자 몇 명이 당직 기자들과 함께 어제 저녁부터 편집국을 지켰습니다. 세계일보의 한 기자는 기자협회에 연락해서 다른 회사 기자들과 연대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 막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전에 MBC의 압수수색이 떨어졌는데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꼭 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 세계일보에 관해서는 어떤 영장 청구도 없는 상태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못 박았는데, 예.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나서 세계일보 기자들은 속속 집결을 하고 뭐 타사와의 연대를 논의하고 이런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세계일보는 노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협회만 있는 예, 정도인데요. 예. 예. 노조의 필요성을 아마 이번에 좀 실감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참 대단히 뜻밖이고 네.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워야 하는가 싶고 말이죠. 어차피 지금 고소당한 세계일보 기자들은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무슨 아직 그것을 환문 조사를 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 예. 무슨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인했다니까 예. 이게 뭐 만에 하나 예. 과잉된 소문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오늘 국민 TV 기자 뉴스 PD죠. 네.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세계일보가 부럽다고 하더군요. 어떤 점에서? 아니 이렇게 세계일보의 존재감이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때가 있겠는가 생각. 청와대와 검찰이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주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강윤 평론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현 사장. 네네. 박균. 네. 세계일보 사장. 이분이 친이명박계라고 하셨나요? 조한규 사장인데. 예. 뭐 정치적 컬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슨 연을 직접 맺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부에 들어가서 관료로서 생활을 좀 했죠. 총리실 쪽에서 네네. 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니 사실 그 세계일보 보도가 났을 때 말이죠. 네. 갑자기 우리 이강윤 선배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그 사자방 비리를 좀 덮기 위한 그런 뭐 어떤 그런 이미 이 문건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지. 이 즈음에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누구를 타격하거나 누가 이득을 볼지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추론이 가능은 한데 네. 아직까지 큰 힘을 얻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네. 보여요. 네. 어쨌든 이렇게 판을 키우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은 네, 참고로 그 세계일보 조 사장은 전남 순천 출신이고 기자 생활을 주로 세계일보에서 했죠. 네. 정치부장 논설위원 지냈고 총리실 산하에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 등급물 이런 거 심사위원으로 갔다가 MBN 같죠? 네. 네. MBN 해설위원 하다가 세계일보 사장으로 컴백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파격적인 승진 인사다 이런 얘기는 있었죠. 예. 그랬고 예. 오늘 오늘 세계일보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만약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네. 그건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일단 과연 그게 적법한 거고 꼭 필요한 건가, 불효불급한 건가. 그다음에 일단 영장을 허락해 주느냐 여부에서 법원에서도 한번 스크린을 하긴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가서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네. 하고 특정해서 아무개 책상, 아무개 기자의 책상에 있는 PC 등 뭐 이렇게 해야지. 네. 전체를 다 뒤지겠다. 이거는 뭐 얘기도 안 되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이거는 좀
추후 상황을 좀 지켜는 봐야겠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또 뭐 아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금 한겨레가 계속 이틀간에 걸쳐서 보도했고 저도 어제 오프닝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던 반대 예.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첩을 꺼내 들어서 누구누구 나쁘다더라라고 적게 했다는 그 이른바 문체부 국과장. 예. 당시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그 기사 맞다. 네. 실제 내가 집무실에 불려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그 소리 들었다. 네. 라고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해 줬어요. 당사자가 확인을 했으니 말이죠. 이거 뭐 네. 말 다 한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무슨 이 승마협회 건 때문에 아무리 그 양반이 뭐 만기칠남 이런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직접 승마협회 이렇게 조사를 챙긴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그 승마협회를 알아봐라 이렇게 조사를 지시했고 한 당사자인 정윤회 씨 또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그 정윤회 씨도 절반의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서를 만든 국장 과장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유진용 장관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유진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날려라 이 얘기한 적이 있다 라고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작년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이후에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수석실을 통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뭐 체육계 비리 척결에 그다지 진척이 없어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질책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하는 이 사람들 정리하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를 내렸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궁색합니다. 하필 또 그렇게 콕 집은 데가 정윤회 씨와 유관한 그런 일입니까? 예? 아니 뭐 체육계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네. 아니 어디 뭐 대통령이 2번을 챙긴 만큼 대단한 사안이고 예. 나라가 흔들리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궁색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궁색한 변명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지금 내부에서 네.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심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전달이 되거나 예. 걸러져서 왜곡돼서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이나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고 있지 못하다. 예. 이렇지 않고서는 예. 연일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수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러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 이렇게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예. 김재원 수석 원내 부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원내 수석 부대표. 네. 유진용 장관 아침에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고 네. 어떻게 하필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써가지고 이 난리를 부르느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성을 잘 인성을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 갖고 인성을 얘기해. 나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하면 이건 인성 품성이 나쁜 거야. 예. 그냥 기준이 간단해요. 청와대 눈치를 살피면 착한 사람이고 예.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그건 나쁜 인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발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적신으로 한 얘기죠. 예. 이거 정말 참. 우리도 인성 검사 좀 받읍시다. 인성 검사를 해야 집단으로. 됩니다. 예. 근데 참 심각한데요, 이건. 아니 유진용 장관이 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만약 한겨레 보도가 네.
잘못됐다면은 아마 길길이 날뛰면서 뭐 그렇죠. 소송도 건다 만다 뭐 그런 얘기 할 것이다. 그 근데 얘기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주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작정을 하고. 근데 유진용 장관은 저도 네. 유진용 장관이 조금 뭐 이런 얘기 할 시간 되나요? 네. 제가 문화관광부를 출입할 때 네. 그때는 체육부가 합쳐지기 전일 거예요. 예. 문화관광부를 출입할 때 당시 국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에이스는 물론이고 네. 후배들이 잘 따라. 아. 왜? 예. 아주 합리적이고 둘째 음. 고시냐 비고시냐를 자기 후배들 중에 네. 고시냐 비고시냐를 따지지 않아요. 아, 탕평을 했군요. 네, 능력이 있으면 데려다 쓰고 예. 잘못했으면 걔가 설령 고시 출신의 자기 직계 후배라 하더라도 똑같이 고르게 오히려 더 호되게 나무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재를. 그리고 이 부인이 의사인가 그럴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자기 관리를 아주 주변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 밥 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예. 필요하면 만나는데 이 사람이 밥을 사버려. 그 뭐 국장이면은 그 카드 사용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거 다 쓰고 달랑달랑 한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 돈으로 사버린다니까. 이야. 뒷말 안 나오려고. 예. 그 정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참여정부 때 네배째라 사건 때 네. 그 양정철 당시 홍보비서관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예. 그때도 기계를 굽히지 않고 어쨌거나 나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 다시 화려하게 불러서 컴백 시켜지 않습니까? 반넌 줄 알고. 반넌 그렇지. 줄 알고. 이제 이게 대든 것 보니까 이쪽이 아니구나 싶어서 불러다 썼는데 이 사람은 그냥 CCBB를 워낙에 제대로 가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워낙 본인이 실력과 문체부 사람들 말로는 품성, 인성을 두루 갖춰서 가만히 있어도 장관감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이루고 나니까 품성 검사를 잘못해서 저런 사람을 장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자, 그럼 지금 그런 남아있는 스토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은 과연 인성, 품성 훌륭한가? 뭐냐 한번 또 계속 짚어볼까요? 거기 예. 차관이 또 뭐 재미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예. 뭐 이렇게 민원 전달자고 오늘 또 그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진용 장관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김종 차관. 예. 김종 차관이 쪽지를 하나 썼는데 이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종 차관이 쓴 건 아니고 김종 차관에게 전달된 쪽지. 이게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런 쪽지를 김종 차관에게 건넸고 쪽지 내용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는 겁니다. 유기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김종 차관에게 메모를 받았나 우상일 국장이 보냈나 이렇게 추궁했고 김종 차관은 받았다. 그러나 확인은 안 했다. 이렇게 군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무슨 봉투에 봉해서 건네받았습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홍 의원은 체육국장이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 이런 메모를 차관한테 전달한 게 잘한 건가 이렇게 질책을 보냈고 질타를 했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국장이 차관께 몰고 가라고 한들 의원들이 그렇게 가겠느냐 부적절한 메모를 보냈으니 공식 사과하라 이렇게 가세를 했고요. 이런 거 봐주지 않는 서른 교육문화위원장은 당장 메모를 가져오라.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국민의 대표를 싸움 붙이려고 하나? 건국 이래 처음 본다. 이런 공직자가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싸움으로 몰고 가라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 차관은 잘 인식하고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일개 국장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싸움을 붙여라, 몰고 가라, 이런 메모를 했단 말입니까? 네. 이런 방자한 국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타리님께서 지금 막 올리셨네요, 사진을. 예,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예,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근데 이건 보니까 이렇게 큰 글씨로 뒤에 그 시퍼렇게 그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보라고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무식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촬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넘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무슨 국장이 차관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뭐 저런 코치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문책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 품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예. 자, 근데 이 김종 차관이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네. 유진용 장관이 직접 거명을 했습니다. 이 김종 차관, 이 사람은 이재만 사람이다. 뭐 일체다 그런 일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이 배후에 있으니까 장관한테 대들고 뭐 장관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사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일개 그 청와대 비서관이 그 배후에 있다고 아니 개통 상황에서 서열상 자기가 아래인데 상급자에게 그런 식으로 들이받고 맞짱 뜨고 모든 그 민원성 인사를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통로로 활용했다면서요? 예. 이 저 프로야구 사무국 KBO에서 사무총장인가 제법 오래 했던 그런 사람이죠. 두산에도 있었고 예, 예. 홍보맨이었다가 예. KBO로 갔는데 네.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저 이재만 저기하고 같은 한양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재만 비서관하고 이 김종 차관하고. 그렇게 인사 쪽으로는 아주 너무 밝으십니다. 아주 아니, 뭐.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네. 저는요 이게 뭐 논평 브리핑을 다 떠나서 네. 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뭐 개선을 한다든지 뭐 반성을 한다든지 이럴 여지도 또 안 보여요. 최소한의 공공성이 없고 예. 일종의 의식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왜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예. 국회에서 저런 거가 일개 국장에 의해서 횡행하는 겁니다. 예. 어디 감히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차관한테 코치를 하는 국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건 당장 공무원 직무 규정에 따른 저 인사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되죠. 네. 지금 자기들 업무감사 뭘 잘못했는지를 보고하러 왔는데 여야 싸움 붙이도록 하시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기본적으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당한 언론 플레이, 적당한 통제, 적당한 겁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단순한 위기로. 그거예요, 그거. 예. 네. 그러니까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강대강으로 받아 나가면은 네. 공안 냄새도 좀 풍기고 말이죠. 예. 충분히 그러니까 검찰 수사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당연히 초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하도 황당한 얘기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삼성이 국민 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54분 31초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체크하죠. 아마 오늘은 좀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요. 초장부터 지금 전해진 뉴스들이 그렇고. 아참,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의 참치잡이 어선 오룡호였던가요? 조금 늦은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퇴선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김 선장은 이 배와 같이 하겠다 하면서 결국 선장다운 모습을 보인 채 침몰하는 배에서 떠나지 않았더군요. 그게 회사와의 교신, 그다음에 자기 동생과의 교신, 그리고 같은 선단을 이루면서 이번 참치 조업에 나섰던 다른 선장과의 통화, 이런 것들에서 다 확인이 됐는데, 북극해가 가까운 서베링해,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구로 피항하던 중이었더군요. 그때 당했던 사고니까 더욱 안타깝고, 한편 끝까지 배를 지키고 선원들은 퇴선 조치를 시켰지만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이젠 봐야겠죠.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과 너무 대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두 선장의 모습만 대비됐을 뿐 대형 해양사고의 얼개나 진척 과정, 허술함, 대비책의 늦음, 이런 것들은 너무도 판박이처럼 똑같아서 우리가 304명의 고귀한 영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나라 맞는가, 그 뒤로 뭐가 바뀌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도 사망자가 50여 명이 넘을 텐데, 50여 명에 달할 텐데 대단한 또 한 번의 초대형 사고입니다. 숨져간 분들의 영령을 빌고 아울러서 그 마지막까지 배와 함께한 김 선장께도 존경과 명복을 빕니다. 쇠태우리님, 아마 이분 제주에 계시는 분이시죠? 얼마 전에 날이 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왔고 했을 때 제주도의 길들이 얼어붙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주도가 참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러다가도 자연 조건이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매서운 싸나운 땅이기도 한가 봐요. 그런 놈들 찍어주고 선거 부정 제대로 막지 못하는 한 저쪽 사람들은 영원하다. 비루 먹은 망아지 야당이 깡패 종마를 이길 수 있겠는가? 네, 제주도뿐이라는 걸 또 알겠네요. 비루 먹은 망아지와 깡패 종마. 그렇죠. 일단 원천적인 것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부정한 정권에게, 세력에게 정치 권력을 넘겨주었다는 것. 그런데 그 부정한 정권은 무도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별 속수무책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응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는 내가 스승으로 삼음직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일 텐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또는 삼인행의 필요아사의 교훈을 우리 스스로부터 일단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쇠태우리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치킨님은 인정하지도 않지만 우두머리 한 명이 썩어 빠지면 그 조직의 붕괴는 불보듯 빤한 것 아닌가. 네, 이론에 여지없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 행동론이나 이런 걸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맨 리더가 중요한 거죠. 맨 최고 책임자 또는 리더가 어떤 품성, 어떤 도덕성, 삶에 대한 어떤 철학, 어떤 세계관,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기풍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문제가 있는데 아래쪽에 맑기를 바란다는 것 어불성설이겠죠. 언제 끝나나 님은 문체부 국장 아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메모를 차관한테 주었다는 그 문체부 국장의 인성이나 품성은 어느 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것일 수도. 그렇겠죠? 너무 한쪽에다가 아주 심한 애정 표현을 한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공직자는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국민의 대표한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느니 그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오만 불선한 얘기를 나라 돈 세금에서 월급 받는 자가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개 국장이 말이죠.
분노를 느낍니다. 국물도 없으다님,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 여야 싸움 붙이라고?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 하는 짓이 지 어미를 빼닮았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런 걸 어떡합니까? 네. 워렌 버핏 67조께서는 환관이 국정을 농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번 기회에 정윤회 등 십상시와 김기춘, 박지만 모두 물러나게 하라.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네요. 일단 정윤회, 박지만 씨는 뭐 공직에 있는 건 아니니까. 더불어 살자께서는 이제 방법은 하나다. 법원이 원세훈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저기에서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될지 말이죠. 사법부가. 이건 뭔가요? 실버스톤 나 혼자라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것이라는 건데 네이버 어느 블로그에서 퍼온 모양입니다. 대구 어떤 동주민센터 관계자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있거든요. 몇 개 경로당에서 모집하면 어르신들 대통령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했을 때 연도에 환영 나온 그 인파들 동원한 거다. 그 얘기군요. 네. 요즘 하도 큰 뉴스가 많으니까 이런 건 애교로, 아마추어? 애교? 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과 한겨레 등 조간신문만 읽어도 민심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데 난독증인가? 아마 보고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직접 신문을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봐야 하죠. 관저건 어디서건. 근데 아마 홍보수석 팀에서 관련 뉴스 클리핑 해가지고 그 앞에 짧은 서머리 같은 거 붙이면서 주요 신문 보도 논조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석 비슷한 걸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문만 스크랩해서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위질 스크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기사 분석 및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 몇 장 써가지고 올리거든요.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도 최소한 그 수준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신문만 철해가지고 올리는 건 그건 일국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걸로 치면 너무 약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필터링, 여과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가 있으면, 세계관의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 목격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유진용 씨가 어미닭을 쪼아대기 시작한 거다. 정말 억울했어도 함부로 하기 어려울 텐데 청와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라는 견해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선일보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과의 이메일 인터뷰는 상당히 그 파급력이 크고 청와대의 결정적인 뭐라고 그러죠? 카운터 블로우? 그런 거 오늘까지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은 체크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요즘은 뉴스 폭주여서 하루 지날 때마다가 아니고 시간대별로 톱뉴스감이 툭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이긴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는 왜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 뭐 그런 견해들도 청취자 게시판에 상당히 있던데 그것과 잇닿기도 해서 골랐습니다. 청와대가 3인방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런 나머지 그림자 권력의 의혹을 키운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오늘자 일면 톱 기사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서 공개가 전국 전반에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 세력이 이른바 비서관 3인방에 대한 감싸기에만 급급해 오히려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실세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비서관 3명은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들이라며 문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퇴 조치를 취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3인방을 옹호해 청와대의 뜻이 어느 쪽인지를 사실상 분명하게 밝혔다. 네, 저는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의 추측에 동의합니다. 친박계 실세 김재원 의원의 그 3인방 옹호 그 발언 뒤에는 청와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기자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추측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그 문건 내용은 다 루머고 언론은 무책임하게 사실 확인도 없이 그걸 베껴 써서 명예를 훼손하고 나라를 흔들리겠다. 이미 여기에서 대통령의 재판은 끝난 겁니다. 박경정이 만든 그것은 찌라시고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근데 그거를 빼돌린 누군가는 그것은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 국기문란자니까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하고 문건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라고 이미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뭐가 터지니까 일각에서는 어쨌거나 간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 뉴스 행간에서 문고리 3인방에 이번 사건을 무마 내지는 해결하는 용도로 조기 퇴진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저의 반대를 그렇게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이들 3인이 총대를 메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마치 희생양이 된 듯해서 구조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밝혀서 만약에 잘못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죠. 왜 나옵니까? 잘못이 없는데 왜 문고리 3인방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신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 무슨 책임을 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과연 헛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와전되고 과장돼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 밝혀야지요. 그거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해봐야 2년 안쪽의 일들입니다. 멀리 올라가야. 그리고 청와대는 완벽하게 상하 크로스 체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여서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진 공적 행위는 다 규명이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무작정 옹호하는 듯한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빨리빨리 이 사람들 인사 조치해서 문책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은 덮고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 아침 조중동의 사설들이 대개 그런 톤이었습니다. 사설이 근본적으로 촉구하는 바는 제가 생각을 크게 달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귀결에 이르는 과정에는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떤 상응한
책임과 처벌과 문책 또는 이런 거 하는지를 가린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상징적으로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자꾸 말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싹 갈아치워서 인적 쇄신하고 새롭게 나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그럼 청와대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걸까요?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빨리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지금 오늘 시점에서 다시 말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쨌거나 대통령의 그러니까 루머다 그 말 한마디로 문고리 3인방의 위세를 대통령이 확인시켜준 것은 부수적으로 확인시켜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운신의 폭이 좁아졌죠. 이재호 의원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대통령의 당일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첫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무게를 두면서 검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이재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모른다. 권력으로 내리 누르면 뭐든지 된다는 오만의 극치다. 강하게 비판했는데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자기는 이런 일 안 했는지 그때 민심의 여론은 몰랐는지 4대강에 대한 그 들끓는 비판과 합리적 의문 제기에 대해서 이재호 씨, 당시 이재호 의원은 어땠는지 꼭 같은 톤으로 되물어주고 싶더군요. 어쨌거나 옳은 얘기긴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자, 그런 것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비박계인 박민식 의원, 부산 출신인데요. 검사 출신이고 40대 후반에 나름대로 패기만만한 그리고 무언가 큰 꿈을 갖고 있고 다부지게 의정 활동한다고 하는 의원입니다. 오늘 평화방송에서 이런 말 했더군요.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이 대변신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국정혼란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네, 맞는 말이죠. 세 사람만 바꿔서 된다 소리 아니라는 제 주장이 여기에도 일맥상충 다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인방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됐을까요? 대통령한테 올라갈 보고서를 3인방 선에서 이렇게 걸러지거나 미리 한번 보고 이건 들여보내고 이거는 안 들여보는 게 좋겠다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사를 합니다. 그 문제점은 아시겠죠? 원래 총무비서관이나 제1부속, 제2부속은요. 제2부속실은 그 배우자, 남자 대통령, 기혼한 남자 대통령일 경우는 영부인 관련하는 데인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냥 집안 안살림하는 집사예요. 집사, 가신. 대통령한테 무슨 보고서가 가는지는 이 사람들이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조물딱조물딱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년 전에 국회의원 후보 박근혜 씨가 대구 달서구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명의 비서진이 있습니다. 현재의 3명 플러스 재작년 대선 때 교통사고로 불행하게 사망한 김모 비서 이렇게 4명이서 4인방 체제를 이뤄왔습니다. 20년 동안입니다. 국회의원이거나 한나라당 대표 정도를 할 때는요. 비서 서너 명으로 업무 그리고 보좌가 가능합니다. 의원일 때는. 그리고 당 대표를 해도 당의 공식적인 또 비서실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쭉 데리고 쓰고 있던 서너 명에게 분담을 시켜서 메시지 담당, 수행 담당, 홍보 담당, 일정 담당, 그다음에 지구당 연락사항 이런 것들 그게 돼요. 의원 시절에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얘기가 다르죠. 대통령의 신임이 아니라 대통령은 이들을 오랫동안 가족처럼 일하다 보니까 정도 붙고 신임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혹시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강도가 너무 센 나머지 이제는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대통령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자문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목을 내걸고 직언을 해야 합니다. 신임과 의존 사이의 경계선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말이죠.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쁘고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다 아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한 번 더 가는, 더 돌아보게 되는 아이들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들이 크다 보면 집안에 든든한 이렇게 기둥으로 자라나서 대소사를 논의하게 되다 보면은 의존도 하게 됩니다. 신임과 의존 사이에는 그렇게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신임과 의존의 모호함을 뚫고 문고리 권력, 호가 호위하는 것, 여우가 호랑이 행세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서를 비서 이상으로 발호하게 하는 것, 비서를 비서 이상으로 힘을 쓰게 놔두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부족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번 언급된 문건에 언급된 모든 언행 여부를 명백히 가리고 없다면 명확히 설명하고 계속 신임하면서 쓰이되 의존해서는 아니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워딩으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그들의 아바타 같은 사람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쓰는 사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임과 의존 사이의 경계선에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네, 춥네요. 지금 밖에 나와서 전화 받으세요? 아니요.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 이동이에요? 통화 감이 네네. 좋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이네요. 대통령이 네. 여당 간부들하고 예결위원단 갑자기 회동하겠다고 막 속보 떴는데 보셨죠?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지금 막 떴으니까 양 기자한테도 일요일 날 본다네요. 7일 여 지도부와 예결위원 청와대 오찬 회동. 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사의 표명하는 정도겠고. 예. 실제로는 당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함양이 떨어질라나요? 역시 해설기사 바로 나오네요. 이 기자 9단쯤 되면 이렇구만.
자, 정윤의 문건 파문 관련해서 세계일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던데, 안 그래도 이거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전하긴 했는데, 네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일단은 검찰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뭐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 이걸 두고 좀 설왕설래하는 게 있긴 한데요. 네. 대체로 지금 언론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일단 분위기 좀 파악용으로 여기 아니까 해준 것 아니겠느냐. 한번 띄워보는 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압수수색 가능성 뭐 많아 보이는데 네. 그게 아주 100% 이게 뭐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참 애매한데 아무튼 일단 압수수색 첫 청구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도 이 압수수색 얘기를 흘린 건 예. 이 검찰 수사를 음해하려는 세력들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압수수색 얘기가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계일보는 어제 저녁 때부터 좀 내부적으로 그 첩보 때문에 굉장히 좀 분주했다고 하는데 예. 일선 기자들이 사실 성향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개개인별로 또 회사마다 뭐 이렇게 입장도 좀 다르고 예.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언론을 공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압수수색 얘기가 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나 또는 검찰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가 이 파문, 이 사안을 대하는 입장,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가정이 성립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방통식이고 예. 이렇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양 기자. 지금 혹시 운전 중입니까? 아니요, 잠깐 멈췄습니다. 아, 운전하다가 지금 차를 세우신 네네네. 상태죠? 네네네. 약간 잡음이 심하고 평소보다 볼륨이 조금 약해서 청취자분들은 듣기에 조금 사나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지금 차를 세워둘 만한 곳에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할게요. 네네. 네. 다시 연결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국물도 없수다께서는 청와대를 완전 투명한 유리 건물로 개조하고 이렇게 일들을 좀 시키자. 구중궁궐을 좀 투명하게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 그 체육국장의 그 메모를 또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가 트윗한 걸 또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네, 다시 연결했습니다. 양 기자. 네네. 아, 훨씬 좋네요. 아까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는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그거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게 지금 이번 파문을 대하는 이 권력 핵심부의 일방통행식이고 좀 우격다짐식인, 그러게. 그리고 이미 결론을 좀 그어놓고, 예. 정해놓고 이 검찰 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고 그 문건의 내용은 다 루머고 그걸 확인 없이 받아 쓴 언론이 잘못한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큰 그렇죠. 뭐라 그러죠? 예. 프레임? 일본 말로 왁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될 거고.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짜놓은 것 같아. 사실 이제 세계일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 건 결국은 이 문건 유출 파문, 네. 유출 경로 뭐 이런 쪽에 이 검찰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그렇죠. 또 방증이기도 하겠죠. 누구한테 받았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4월하고 11월 2건 있으니까. 그나저나 야 언론사 전면 압수수색을 만약에 고려를 했다면 마지막에 뭐 여론 떠보다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놀랐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막 가나 싶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네네. 새누리당이 오늘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하고 사자방 국조 이거 빅딜을 제안했다고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 사자방 국조 또 공무원연금 개혁 이 문제를 직접 이 현안 자체를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이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 주고받기 하지 않을 뭐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엊그저께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사자방 국조하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는 주고받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는 9일날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 4명이 회동을 해서 이 정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이제 논의를 하기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이 사실상 빅딜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이 자칫 전국 운영의 동력, 국정 운영의 동력을 지금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지금 커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빅딜 뭐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놓긴 했는데 여권이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안 논의 심의 과정에서 뭐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좀 있는 상황에서 또 어쨌든 사자방 국조에 물꼬를 터야 되고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변수가 또 하나 복잡해지는데 지금 정윤회 파문이 생기기 전이라면은 야당으로서도 뭐 솔깃하고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변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주판알이 좀 더 복잡해지겠어요. 네네. 아무튼 세계일보 압수수색 건은 파장이 보통이 아닐 텐데 다 저 귀추를 한번 쫑긋하고 지켜보시죠.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애쓰셨고 월요일 날 다시 연결드리죠.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모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 윤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 씨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린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 드러난 박 후보가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발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밝혀주십시오. 낙곰수에 의하면 십자군 알바단입니다.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입니다. 지난 대선 때 시발단이라는 SNS 대응 외곽 조직을 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SNS 대응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당원협의회별로 SNS 담당자를 두는 SNS 당협 조직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SNS 소셜 프로단 단장.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꼭 뭘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새누리당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거 때 하던 걸 지금 평시에 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께서 어떤 일을 언론을 통해 아시기 바로 전에 우리 새누리당 SNS 이 담당자 여러분들이 국민들보다 좀 더 일찍 아마 정보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마치 막 뿌리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니까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또 밴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거를 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뭘 홍보하라는 것일까? 대선 때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처럼 야당 후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종북으로 매도하고 뭐 그런 거? 내용은 언급 없이 전파만 독려하는 이 발언. 뭔가 수상하지 않나?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들을 부대라고까지 호칭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일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당협에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SNS를 통해서 하시는 바로 최전방 부대입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이들을 SNS 전사라고 불렀고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여론전에 대비하는 발빠른 새누리당의 모습. 오늘 아까 문 앞에서 들어보니까 당협별 SNS 담당자의 모임이다 해야 되는데 그 이름 명칭을 가지고 뭐 시상을 합니까? 제가 하나 제안할 거예요. 새누리당 SNS 전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답니다. 오늘 오신 당협별 SNS 담당자님들께서는 당내 소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한 당에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돈 아끼지 말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결제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제가 요즘 제가 뉴스 행간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인권 헌장 제정을 놓고 뭐라고 할까요? 좀 구설에 많이 오른다 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거의 저물 무렵이죠. 28일 저녁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의결, 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 마이크를 뺏는다는 등 이런 해프닝도 오가고 했는데 그런 그 이후로 지금 파행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측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꽤 이름이 길죠. 그 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 연결해서 어떻게 된 사연이고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인권헌장을 둘러싼 서울시 측의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전화 상태 괜찮게 들리시죠?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김 소장님 말씀은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우선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죠. 네. 박원순 시장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느냐라고 비판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으셨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전에 들은 내용이고요. 네. 이 사실관계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 시장님이나 서울시 측이 이제 밝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시 측에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까지 진전이 되면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럼, 잠깐만요, 김 소장님. 예. 일단, 전해 들었다는 바만을 완벽한 풀 텍스트, 문장 전체로 좀 다시 한번 전해 주시겠어요? 예, 보도된 내용 그대로고요. 네. 예,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좀 빗나간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전날이라 하면 어느 날의 전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6차 회의 전날. 표결이 있었던 날. 네네, 그 전날이라는 건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네. 네, 그럼 몇 가지 부분적인 사실은 틀립니다만, 맥락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 네네. 근데 박 시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지금 전해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느냐라고 박 시장이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그거를 제가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발언을 왜 했으며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저는 박 시장과 서울시 측으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 측에서 지금 단정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시 측에서 확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줄 때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우리가 100% 단정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내용에 불과하니까. 예. 아니 이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으시면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불분명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소상히 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 측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됐다면 왜곡된 대로 무엇이 왜곡됐는지 와전됐는지 사실이라면 왜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밝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울 인권시민헌장 누가 만들자고 했고 전문위원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이런 선임은 어떻게 구성해서 진행된 거죠? 원래 시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상으로 만들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시가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인권위원회 의안으로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단한 일이다. 이게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처럼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제대로 만들려면 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결단을 받아와라. 이렇게 저희가 재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건 시장의 방침을 받아오겠다 해가지고 받아온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받아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기획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네, 당사자. 장본인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침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시민 주체, 시민 참여 행정을 그렇게 내세우셨기 때문에 과거에 또 참여에 대해서 제가 박 변호사님을 모시고 박 시장님을 모시고 일할 때 유권자 백인위원회 활동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세계 최초로 정말 주권자인 시민이 만드는 헌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시민성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보자 해서 이제 시민들을 랜덤으로 150분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추첨이었습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추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50명 공모를 했는데 약 1,600여 명의
시민들이 응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초자치구별로의 인구 비례, 또 성별 비례, 나이 비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0분을 추첨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30여 분의 전문가들을 더 붙여서 총 180여 분을 정도로 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논란 끝에 동성애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기독교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고, 그래서 문제의 11월 28일 6차 회의 때 표결에 들어갔고, 표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시민헌장을 채택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0% 합의가 아니니까 표결 방식은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지금 무산 지경에 와 있는 것, 맞게 제가 지금 간추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좀 이것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너무 미세하게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맞게 간추렸는지는 제가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맞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 해명을 들어보면, 네. 서울시민 인권 현장이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켜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합의가 안 돼서 보류했다. 이런 입장. 정확한 워딩, 정확하게 들으신 바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예,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인권원장을 제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전원 합의,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로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서울시의 입장이었죠. 네. 그럼 김 소장님, 네. 인권 문제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가능합니까? 또는 꼭 만장일치 형식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장일치를 주로 선호하는 체제는 주로 독재 국가죠. 네. 과거 유신 독재, 또 북한에서도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거고. 네. 시장님도 만장일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시장님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네. 사회 갈등 없이 보편적 규범으로서 확보된 인권의 규범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노예 해방 때 또는 흑백 인종 갈등 때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까지 이 무수한 사회 갈등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인권 가치다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인권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이제 이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사회 갈등의 한 현안으로 지금 제기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권 보장으로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류가 확인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게 인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인권 신장의 역사는 기성의 관념 또는 기성의 질서와의 투쟁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온 역사다.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합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네. 그건 사실이 틀립니다. 합의된 겁니다. 누구와 조항 중에서, 합의를 했답니까? 했단 얘기입니까? 예, 50개. 서울시에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와 누구가 합의를 봤단 말씀이시죠? 시민들 간에. 거기에는 시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그 시민들 합의를 봤다는 시민들 중에 동성애 부분의 표현을 반대한 보수적 기독교 측 인사들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이 합의에는 만장일치, 전원일치에 의한 합의도 있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도 있는 거거든요. 45개, 50개 조항 중에 45개 조항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거고 5개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압도적 다수에 의한 다수결로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계인권선언조차도
일부 국가가 사적 소유권을 인권의 목록으로 넣는다고 하고 종교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이슬람 국가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네. 퇴장한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선택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인권선언도 합의에 의해서 채택됐다고 한다면 이게 뭐 오늘날의 성소수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 몇 분 안 됩니다만 예. 그런 분들을 아니 예컨대 무슨 고문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합의를 해야만 고문방지 협약이 가능하고 예. 이 나치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합의를 해야만 이게 나치즘에 반대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형성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네. 적절하게 들리셨을 거라고 청취자분들께 들리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시 문제의 그 11월 28일 6차 네. 인권회의 표결이 있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시 혁신기획관인가 전효관 씨의 네.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 확인 겸 견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표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 지금 시민위원회에서 채택한 인권헌장은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다고 기자들은 전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장엔 제가 없었고요. 네.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전효관 국장뿐만 아니라요. 서울시가 소멸될 것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인권헌장과 관련해서는 시민위원회의 재정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네. 서울시가 애당초 약속이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멸됐다, 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얘기 할 권한이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개 공무원이. 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분명히 요구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네. 김 소장께서 직접 듣고 확인해 주신 현장에서 시민위원들이 모두 들어서 격분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많은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대목이고 저도 그 말을 듣고서 박원순 시장께서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건가 또는 발언이 거두절미된 채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기독교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차별은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박원순 시장입니다. 나는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예, 그 말씀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지금 일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교묘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조장하고 권유하고 심지어는 강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로 왜곡하고 있어요. 누가요? 성소수자 혐오 세력 혐오 중심으로 세력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워딩으로 하자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의 지지 여부를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를 지지하냐 마냐거든요. 핵심적인 이슈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것은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세계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까지도 확인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인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면,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시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한국말을 참 어렵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 네. 박원순의 입장입니다.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정확하고 논란이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모든 차별은 반대하지만 나는 동성애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논점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왜곡과 오해를 낳는 네네. 거죠. 인권 헌장에서는 예. 다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하지 말자라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인권 보장의 가장 절박한 대상 집단은 네. 소수자와 약자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평등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로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간과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10끼 굶은 사람과 한 끼 굶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끼씩 주는 것과 10끼 굶은 사람에게는 5끼를 제공하고 한 끼 굶은 사람에게 한 끼 제공하는 것이 이게 적극적 이를테면 차별금지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기계적인 평등은 언급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약한 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질문을 김 소장께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박원순 변호사와 일도 더러 해 오셨다고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두 번쯤에 뭐 의례적인 미팅이나 이런 건 있었음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는 동성애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일련의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 또는 순간적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게 이해가 납득 불가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치인이라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책임 정치, 원칙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거든요. 조변 섞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막 바뀌고 이런 정치인의 아주 넌너리를 내고 있는 게 유권자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제만 하더라도 당신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전부 지금 뒤집어 엎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만 봐도 책임 정치, 원칙 있는 정치를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알만한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잘 알고 계신 박 변호사님께서 박 시장님께서 이런 행보를 하신다는 게 아직도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럼 직접 뭐 면담을 한번 신청하거나 이메일 같은 걸 보내보시지 그러세요. 진의가 지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얘기를 좀 이렇게 복잡하다 하다 보니까 실언처럼 와전된 건지 일테면 개인 박원순이건 시장 박원순이건 동성애 지지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 맥락에서 갑자기 돌출된 발언이고 그다음에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작정했다 이 말이 조금 저는 여운을 많이 남긴다고 보는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필요가 없는 얘기, 논란이 필요 없고, 다만,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에서 40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 45개. 그러니까, 그 중에서 40개 항목은 이견 없이 합의를 받고,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고, 총 50개 항목에. 알겠습니다. 총 50개 항목 중 45개 항목은 이견 없이 합의를 받고,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표결에 들어가서 다수결로 정했다라고 해야죠. 저는 합의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결로 의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에서도 합의는 사실 다수결로 합의를 하죠. 그냥 표결 처리했다고. 거기다 굳이 합의라는 말을 넣어서 자꾸만 우리가 옹색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선포하라는 게 시민위원회의 견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한 위임에 의해서 시민위원회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것의 선포는 시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선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라도 빨리 시민위원회의 재정권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애당초 수순대로 선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시민위원회에다가 재정권까지 줬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권까지는 시민위원회에 있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그걸 선포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선포 마지막 단계에서 홀딩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그렇습니다. 헌장은 이대로 무산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제정된 거고요. 이 자체가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다른 질문이 하나 있어서 조금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서울시가 선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민위원회는 이제 위촉 기한이 12월 말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광범위한 시민사회에 의해서 인권헌장을 지지하고 또 이걸 재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손으로 저는 이게 재정권을 제정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네.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이 헌장안을 전달해서 네.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고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10분 발휘해서 네. 최대한 발휘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포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관련해서 서울시 그 혁신기획관 라인이나 또는 박원순 시장과 더 이상의 협상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업무차 면담 또는 접촉 예정 이런 건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네. 예, 시에서 이렇다 할 대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과에서는 우리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결단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잘 보지 못했던 몇몇 가지 것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서울시 인권재정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